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 자리를 정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어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성주재단의 박수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 성주재단과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는 여성이 건강하여야지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져야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2014년 3회 여성 건강 문화 포럼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그 서울의대의 윤대형 교수님을 모시고 안티스트레스 스트레칭이라는 밴드 운동과 더불어서 이 정신 건강을 위한 어떤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 읽는 법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지난 9월에는 2차 건강 포럼으로서 베토벤 전문가라고 불리는 박지원 교수님과 조수철 교수님을 모시고 베토벤 피아노 음악 연주와 그 다음에 음악이 우리의 뇌에 어떤 안식을 주는지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희 3회차 여성 건강 문화 포럼이고요. 올해의 마지막 포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세 뇌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주재단에 대한 소개 영상,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의 힘, 그 가치를 소중히 하는 성주재단은 여성을 위해, 여성과 함께 더불어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널리 여성 인재들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세계 여성 지도자 회의를 비롯 국내외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문화예술 차세대를 후원해 창조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북한 여성, 탈북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통일 한국을 준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여성과 함께 여성을 위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선순환 구조의 교육 및 장학 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키웁니다. 여성의 잠재력을 살리는 역사, 예술,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여성과 여대생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국내외 여성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서로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 여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서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해 정서적인 삶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북협력 및 지원단체와 함께 통일 한국을 준비합니다.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세터민 여성의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조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자선단체와 NGO 후원, 직접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어린 생명과 사회적 편견에 고통받는 싱글맘들, 다문화 여성과 독거 어르신 등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눕니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웃나라. 국경을 초월해 희망을 전하는 일에도 성주재단은 언제나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주재단은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성이 세상을 바꾸는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허스토리를 쓸 것입니다. 성주재단.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성주재단의 추혜주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훌륭한 여성 건강 문화 포럼을 만들어 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소장님이신 노동영 박사님, 그리고 김미경 교수님, 그리고 박준동 교수님, 또 윤호영 교수님, 박민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김기웅 박사님, 그리고 장혁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50세 이상의 인구가 50세 이하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또 잘 사는 것은 정말 좋고 축복이지만, 정말 그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반작용으로 너무나 무시무시한 치매가 또 그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김기훈 박사님의 치매 관련된 그 강의와, 그리고 장혁기 교수님의 치매를 예방하는 운동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치매를 멀리하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장수라는 그런 그 인생의 축복을 마음껏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혜주 대표님.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국민건강지식센터의 노동용 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랑 성주재단이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게 됐는데 벌써 3회째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최근에 가장 언론을 뜨겁게 달군 분이 우리 김성주 성주재단의 창립자이죠.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적십자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해오셨죠. 사실은 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은 일반 아마 국민들은 오히려 무슨 백을 파는 사람이 총재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념도 있고, 이런 여성 건강 문화 포럼을 만들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해주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여성 건강이라는 건 무지 중요하죠. 저는 물론 여성만 주로 상대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다루는 치매는 저는
국회에서 다른 포럼이 있었지만 그 빨리 끝내고 일로 왔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사니까 아까 추혜주 대표님은 여러 이름을 다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언뜻 이거 나 치매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죠. 어떤 데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치매가 오히려 암보다 해결책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거는 치매는 운동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혁기 교수님이 와서 좋은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김기용 중앙치매센터장께서는 아마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리라고 봅니다. 저희 여성 건강문화 포럼은 우리 최 대표나 약속하겠습니다. 가실 때는 꼭 뭔가 가지고 가시게.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지식을 못 가져가시면 MCM의 백이라도 가져가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3회지만 지금 강사로 오시는 분은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굉장히 명 강사들이고 뭐 이렇게 몇몇이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신데 기꺼이 어떤 단어보다도 아마 여성이란 단어나 문화라는 단어가 그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만큼 오늘은 뭐 아주 청중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청중분들의 호응이 약간 약하다. 그거는 물론 주최 측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죠. 여성건강문화 포럼에 오면 뭔가 건지고 가져간다. 이렇게 많이 전파해 주시고 우리 이 포럼이 정말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좋은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지금부터 제3차 여성건강문화 포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부는 뇌신경 체조 및 치매 예방 운동에 대한 어떤 시연이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의 장혁기 교수님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시연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장혁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 건강문화 포럼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여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이런 여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나 이제 기쁨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노동현 교수님이 이제 뭐 주로 명 강사님들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 강사에서 온 건 아니고요. 이 체조를 이제 개발한 이제 책임자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20분 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니까 몸도 굉장히 움츠러들죠. 근데 움츠러들다 보니까 근육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안 쓰고 그러면 뇌 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깜빡깜빡하게 되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차키를 들고 차키를 찾는다라든지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 어디 갔지 찾는다라든지 이런 경험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제 뇌를 계속 움직여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은 눈에 보이게끔 왔다 갔다 골격근을 움직여주면 운동이 됩니다. 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도 막 움직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대신 뇌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면 뇌 세포는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말초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를 타고 뇌로 가서 또 뇌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순환계를 자극시키는 거, 심박수를 막 높여가지고 혈류를 계속 온몸에서 흐르게 한다면 여러분 뇌는 또 많은 혈류 공급을 받아가지고 또 뇌세포가 활성화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자. 그리고 말초신경, 뭐 손끝이나 이런 데 좀 자극을 한번 해볼까? 자, 그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그런 동작, 걷기라든지 운동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벌써 좀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헌 고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체조를 하는 거, 어떻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뇌를 자극을 할까? 그래서 수많은 문헌을 고찰을 해보니까 박수 치는 게 굉장히 좋더라 라는 얘기가 많은 문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수만 쳐도 뇌세포는 활성화된다 라고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동작 계속하면 재미가 없겠죠. 아마 박수 쳐보세요 그러면은 몇 번 치다가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수를 혼용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올라와 주시고요. 자, 박수도 여러 가지 박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손뼉만 치는 박수가 있고요. 주먹으로도 칠 수 있고 손끝으로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자, 주먹을 쥐고 주먹끼리 쳐보세요. 굉장히 시원하시죠? 자, 이런 걸 계속하면 뇌세포는 활성화되는데 여러분 손은 계속 아플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박수. 자, 손끝 딱 피시고요. 손끝끼리 박수를 쳐보세요. 자, 손끝이 잘 안 맞는 분도 계신데 신경을 한번 잘 써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맞죠? 그 다음엔 손바닥만 한번 쳐볼게요. 손바닥만. 손끝을 뒤로 하고요. 자, 이번엔 손끝만 쳐볼게요. 손끝만. 자, 이 모든 동작들이 계속되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자극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네 가지만 그냥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박수 치는 거를 넣어가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부터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박수. 자, 박수 치는 겁니다. 주먹 4번. 하나, 둘, 그다음에 그냥 셋, 박수 4번. 넷, 박수 4번. 둘, 셋, 그다음에 손끝. 손끝 4번. 하나,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넷, 손바닥 하나, 4번.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그다음에 넷, 손목 하나, 4번.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넷.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번엔 여기다가 한 가지를 좀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데요.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앉으셔서 다리를 왼발 들었다 오른발 들었다 걸으세요. 자, 이걸 걸으시면서 한번 지금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걸으시면서 자, 요거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좀 틀어주실래요? 네. 박수. 자, 걸으시면서 주먹 4번. 하나,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손끝 4번. 하나,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넷, 손바닥 하나, 4번.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넷, 손목 하나, 4번. 둘, 셋, 넷, 박수 4번. 둘, 셋, 넷.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걸으셔도요, 아마 심박수는 굉장히 좀 올라갔을 겁니다. 서서 걷는 경우에는요, 운동 정도가 보통 요새 얘기하는 유산소 운동,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죠. 중강도 운동에 충분히 다를 정도로 심박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어떤 분은 한 120회, 좀 많이 뛰는 분은 심박수가 140회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혈류가 잘 순환돼가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뇌도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계속 활성화되니까 깜빡깜빡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연구를 또 찾아보니까 이게 쥐는 동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잼잼잼 하는 것도 이 뇌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좀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해서 조금 섞어봤습니다. 자, 먼저 박수 세로 한번 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손 위로 왼손 밑 박수 한번 치시고요. 그대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대로 오면서 꽉 잡고. 자, 그 다음에 합장을 하시는데 오른손이 위에 갔죠. 그래서 오른손이 앞에 가서 깍지를 꽉 끼세요. 요거 하실 때 꽉 쥐시는 그런 힘이 들어가셔야 훨씬 더 뇌 활성에 좋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박수 한번 다시 치고
왼손이 위로 올라옵니다. 왼손. 그 다음에 꽉 쥐시고, 요번에 왼손이 위에 있으니까 왼손이 앞쪽에 되도록 꽉 쥐세요. 예, 그렇게. 자, 한번 여기 영상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운동, 쥐기, 세로 박수, 하나, 가로 박수, 둘, 양손 셋, 쥐고 넷, 깍지 끼고, 둘, 세로, 둘, 가로, 셋, 쥐고, 넷. 깍지, 하나, 세로, 가로, 둘, 쥐고, 셋, 깍지, 둘, 세로, 둘, 가로, 셋, 쥐고, 넷. 깍지. 자, 어렵죠. 참고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80비트의 박자에 맞춰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60비트 박자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잘 되면 100비트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들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80비트만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팔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어깨 좀 이렇게 결리시거나 어깨를 많이 회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체를 움직이면 조금 더 혈류순환에 도움은 되는데 일단 상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제 혈류순환을 좀 잘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어깨 관절이 우리 몸 관절 중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돌리는 그런 이제 그 동작을 통해서 혈류 촉진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팔을 딱 쥐시고 앞으로 밉니다. 밀었다가 다시 오시고 미실 때는 어깨가 앞으로 쭉 빠질 정도로 쭉 미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위로 쭉 뻗으세요. 그 다음에 오시고 자, 옆 사람 치지 않게 옆으로 딱 쥐시고 그 다음에 요번엔 사선으로 팔 엇갈려서 예, 이렇게 간단하죠. 자, 요 영상 한번. 양팔을 하나, 앞으로, 둘, 셋, 위로, 넷, 옆으로, 둘, 셋, 사선. 넷. 간단하죠. 예. 아마 어깨 많이 안 움직이신 분들은 아마 이것만 해도 좀 기분이 뭔가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쉬운 것만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좀 섞어야 좀 재밌죠. 그래서 이번엔 한 팔로만 하겠습니다. 한 팔로 해서 이 얼터네이티브하게. 자, 먼저 오른손으로 위를 미세요. 앞에부터 해야 되는구나. 앞에 밀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위에 미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옆으로.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사선으로. 자, 여기서 한 번 더 도는데 오른손으로 그대로 앞에 안 밀고 앞에 거는 탈락을 시키고 위부터 밉니다. 위. 그 다음에 옆에, 반대손을 옆에. 그 다음에 다시 사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는 걸로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탈락을 시켰어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한 팔씩 하나, 앞으로, 둘, 위로, 셋, 넷, 옆으로, 둘, 사선, 넷, 위로, 위로. 둘, 셋, 옆으로, 넷, 둘, 사선, 둘, 앞으로. 셋, 넷. 예. 그래서 이 동작도 걸으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언가 이미지 형상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길을 만드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태극권 많이 보셨죠? 태극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 동작이에요. 저게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 특히 뇌에도 운동이 많이 돼요. 이 얘기는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 뇌 활성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천천히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을 위에다가 오른손을 위로 두시고 왼손을 밑으로 두시고 손을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딱 뭐 공을 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서 가장 공을 이쁘게 돌립니다. 수정구를 돌리듯이 아래 위로. 네, 그렇죠. 네. 요걸 이제 8박자로 돌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되돌아오세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크게 이 길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는데 이 팔을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원을 만들듯이 돌리시는 겁니다. 예. 태극권을 연상하듯이. 예. 자, 요거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데 조그맣게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손을
뻗어가지고 한 바퀴 돌릴 겁니다. 8박자로. 자, 영상 보여주세요. 기 만들기. 손으로 작은 원을 만들어 하나, 기운을 둘, 모으고 셋, 넷, 둘, 셋, 원이 이뻐야 됩니다. 하나, 원이 막 찌그러지면 안 돼요. 셋, 생각을 계속 넷, 하시면서. 둘, 몸통 크기의 원을 만들어 자, 좀더 기운을 크게. 키운 다음 셋, 넷, 둘, 그 원이 셋, 찌그러지는 넷, 것보단 하나, 이쁘게 나오는 게 훨씬 둘, 좋겠죠. 셋, 넷, 둘, 몸통보다 셋, 큰 넷, 원을 만들어 하나, 기운을 둘, 크게 키우고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양팔을 셋, 바깥으로 뻗어 넷, 기운을 하나, 펼칩니다.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예, 잘하셨습니다. 어깨도 좀 개운하시죠? 자, 이번에는 뭐 길을 만들었으니까 길을 뭔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자, 가슴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볼펜을 들었다. 그래서 바닥에 원을 동그랗게 그려보세요. 원이 찌그러지지 않게 그냥 이게 무의미하게 그리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원이 동그랗게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 예. 평면에 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그려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벽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벽면에 그리는데 원이 벽면에 그려져야지 이런 식 모양이 되지 않게 벽면에 동그랗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손으로. 자, 이번에는 동시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손은 앞으로, 한 손은 옆으로 해서 모든 원이 안쪽으로 그려져야 돼요. 안쪽으로. 네. 자, 막 찌그러지죠. 자, 반대 방향 그려보세요. 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영상 보면서. 자. 밑면에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셋, 넷, 왼손으로 둘, 동그라미, 둘, 셋, 넷, 앞면에 하나, 오른손으로 둘, 동그라미, 셋, 안쪽에서 넷, 그려지는 왼손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둘, 셋, 넷, 팔을 하나, 내리고 둘, 앞과 셋, 옆으로 넷, 올리셔서 둘, 양손으로 둘, 동그라미, 셋, 넷, 다시 하나, 내리고 둘, 반대로 셋, 올리신 후 넷, 양손으로 둘, 동그라미. 셋, 넷. 야,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동작을 할 때 이쁜 그림이 나오도록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두드려야 될 땐 두드려야 될 것. 예. 그리고 심박수를 올려야 되니까 아까 잠깐 했던 걷는 동작이 들어가게 되면 내 혈액순환은 뇌로 또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 이제 배워본 거라면 이제는 약 한 8분 정도 이어서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시면서 앞부분은 그냥 앉아서 체조만 하시고 그 뒷부분은 걸으면서 앉아가지고 걸으면서 쭉 이제 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 좀 바뀝니다. 자,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같은 거 다 밑에 써 있으니까요. 손끝 박수. 손목, 그다음 세로. 자, 쥐기. 쥐기. 머리하고 어깨 한번 돌릴게요. 박수, 머리. 이건 좀 전에 안 했지만 엉덩이, 박수. 앞에 밀고 위에, 옆에 사선. 한 번씩 번갈아서 위, 옆, 사선, 다시 위, 옆, 사선, 앞에 머리,
수. 귀 만들기 천천히 돌리세요. 이쁘게. 자, 반대로 돌리시고 좀 더 크게.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바깥으로 팔을 뻗어서 쭉 돌려주세요. 머리 한번 하고 쭉 그리기. 원이 이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양쪽. 자, 이번엔 다리 한번 걸으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시면 뒤에 있는 그 명강의를 들으실 때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걸으면서 하니까 헷갈리죠. 네. 계속 걸으면서. 팔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팔이 안 움직이시네. 네. 야, 좀 더 크게. 자, 이제 또 잘 써야 되죠, 이제. 자, 기쓰기. 앞면. 다시 양손 동시에. 자, 한 바퀴 더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맞추겠습니다. 자, 굉장히 뭐 처음 하시는 건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하게 되면은 내가 활성화돼서 치매에 안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 혹시 우리 손주한테 가서 이거 하면 뇌가 활성화되니까 공부 잘하겠으니까 이거 해라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그냥 나가서 뛰어놀라 그러면 됩니다. 예,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뛰어놀기 하시고, 어르신들은 막 뛰어놀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이제 체조를 하시면 뇌에 충분한 자극과 운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제 메시지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다. 또 말초신경 자극하는 동작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심박수가 약
120회 정도 되는 그런 운동. 그렇게 되면 혈류 순환이 촉진되면서 뇌로 혈류가 많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 어르신들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걸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즐겁게 뒤에서 따라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 여러분들 차도 좀 드시고 그리고 5분 후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 이제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부는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중앙치매센터의 센터장님이신 김기웅 박사님께서 치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강의를 할 기회가 이제 가끔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여성 전문 포럼에서 강의한다는 게 이 치매라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상징적으로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치매가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큰 문제이기는 한 거는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여성의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은 환자가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래 사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신체적 특징 때문에 환자가 여성이 훨씬 많으시고요. 전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세요. 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그 접근도 상당히 이제 그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이런 접근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약만 가지고 혹은 기술만 가지고 잘 돌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치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한번 우리나라 치매 문제를 또 큰 여성이란 틀의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는 출발이 될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목소리는 좀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여기 오기 직전에 6시 반까지 외래를 봐가지고 좀 목이 약간 잠기기는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굉장히 그 에너지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제가 2003년부터 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클리닉을 하면서 병원에서도 건강 강좌를 하거든요. 치매에 대해서. 그때부터 쭉 쓰는 제목이 이겁니다. 워낙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치매라는 게 사람 말만 들어도 힘 빠지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10년째 이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이것 중에서 치매하고 가장 가까운 그림이 몇 번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네.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 이제 그 치매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치매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또 나중에는 또 서로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매가 뭔가부터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치매에 대한 기술은요. 기원전 3000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오텝이라는 이 이집트의 재상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이 글이 있는데요. 이제 그 글에 보면은 이제 치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00년 지나서 이제 1세기쯤 접어들면은요. 이게 노화가 아니고 기억 감퇴가 주된 병이다. 이런 병이라는 개념으로 노화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섭생, 약물, 그때는 또 성생활이 굉장히
과도한 성생활하면 치매가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갈렌이 치매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치매 진단 분류나 개념과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치매 연구했으면 지금은 다 치매 걱정 안 하고 살았어도 될지 모르는데, 우리 이제 이 2000년을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 한 1500년 정도는 대부분 이제 그 중세 암흑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 벌,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면서 과학적인 탐구를 많이 기회를 잃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제 크레펠린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박사라든지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치매에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의 병이고 인지장애를 주로 하는 병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게 뭐냐? 사실 치매는 이제 한 가지 병의 이름은 아니고요. 어떤 증상들이 모여진 집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걸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치매는 여러분들 처음 생각하면 이제 기억이 나쁜 거라는 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억이 나쁘고요. 근데 기억만 나쁜 경우에는 치매라고 안 합니다. 기억만 나쁜 경우에는 기억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각장애라는 병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치매가 되려면 기억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길을 찾는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인지 기능이 어느가 하나는 같이 나쁠 때만 치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기억하고 다른 인지 기능이 나쁘면 또 다 치매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 잔뜩 드시고 그 다음날 되면 여러분들도 이게 기억도 잘 안 되고 평상시 같지 않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시죠. 그런다고 치매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라고 부르려면 이런 증상이 내가 일상적으로 내 개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야만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잠깐 일시적으로 그러면 치매라고 안 그러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병은 사실 무지 많겠죠, 그죠? 머리를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뇌 손상이 있어도 이럴 수 있고요. 중풍 때문에 뇌가 다쳐도 이럴 수 있고,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이 뇌세포가 전반적으로 자꾸 죽어가는 병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요.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오랫동안 우울증 때문에 머리가 작동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치매와 같은 상태로 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수도 없이 많지만 치매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병들이 뇌의 어떤 부분의 기능을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은요, 여기부터 나빠집니다. 이 측두엽이라는 데부터 나빠지기 때문에 첫 증상이 대부분 기억장애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어디 그 서해안에서 이 낚싯배 하는 할아버님이 젊은 그 청춘 남녀들 배에 태워서 가서 여자 성폭행하려다가 물에 빠뜨려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전측투엽 치매였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난폭해지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앞쪽 뇌에서 충동 조절과 이런 걸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전측투엽 치매라는 거는 앞쪽 뇌부터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첫 증상이 기억장애가 아니고 충동 조절 장애나 의심이나 뭐 분노, 공격성 이런 것부터 나옵니다. 또 흔한 치매가 루이 소체 치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부터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병들 같은 경우는요, 환각, 기억은 멀쩡한데 환각을 체험한다든지 혹은 시공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엉뚱한 걸로 잘못 본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매의 증상은 결국은 나빠지면 모두 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치매든지. 그렇지만 초기의 증상은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나이가 들면서도 조금씩은 나빠지지만
사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치매 역치만큼 인지 기능이 나빠지질 않는데 병이 있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살아있는 어느 시점에 치매라고 부를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르기 전까지 이런 상태도 있어요. 정상보다는 확실히 좀 나쁜데 그렇다고 아직 혼자 사는데 크게 아직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이런 단계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쯤 돼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2단계부터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드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치매 치료제는 약을 먹어가지고 병전 상태로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 완치 치료제가 아니고 병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진행을 억제시키는 완화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쓸수록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때 발견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이미 벌써 조직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증상이 전혀 없는 이 시기부터도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증상을 느끼기 한 15년 전부터 뇌의 병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도 뭔가 딱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5년 뒤에는 치매가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미리 맞춰서 이때부터 약 쓰지 말고 이때부터 약 쓰자.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변화들을 이제 그 자세히 아까 이제 전임상기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모양을 봐가지고 행동을 봐가지고는 쉽게 치매가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좀 더 아주 이제 정밀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심리학적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IQ 검사하듯이 굉장히 자세한 인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대표적인 예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유테몰렌이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59세에 알츠하이머가 됐어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59세 말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린 자화상인데 61세부터 계속 자화상을 그리게 했어요. 자기 자화상을. 그랬더니 이게 아주 단순한 이 인지 점수인데요. 이거는 소위 뭐에 해당하느냐면 그냥 우리가 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의 인지 검사인데 첫 3년은 점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질이 나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변화들이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섬세한 검사를 통해서 딱 점수로 뽑아내는 것, 그게 소위 이제 신경심리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치매가 되게 되면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머리 사진을 찍습니다. 뇌라는 건 조그만 뇌세포들이 잔뜩 모여서 두부 덩어리처럼 이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가 심하게 손상이 돼서 뇌세포가 없어지게 되면은 모양이 변해요. 옛날에 왜 두부 잘못 보관하면 누렇게 변하면서 물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가 이렇게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꽉 차고 예쁜 모양인데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너덜너덜하게 비게 되는 모양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이런 모양의 변화를 보는 검사를 MRI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병 초기에는요, 치매가 있어도 MRI는 멀쩡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뇌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MRI에는 표가 안 나는데 실제로 이 뇌세포들은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근데 뇌세포는 일을 하려면 당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뇌세포들이 당분을 써서 일을 제대로 하는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를 PET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암 검사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일 때는 암세포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PET 사진을 찍으면은 벌겋게 세게 일을 하는 거를 찾아요. 근데 치매는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파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푸르죽죽하게 놀고 있는 세포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뇌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은 대단치 않아도 이분은 그냥 치료를 안 하고 오래 두면은
우리가 결국은 치매라고 부르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치매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치매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뇌 사진과 신경 심리 검사 결과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또 뭐 무슨 종류의 치매인지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치매의 모든 분류를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들 알츠하이머병 부르는 그 병을 처음에 이제 발견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우구스트 디터라는 여자를, 이 알츠하이머가 자기가 처음에 그 의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요양병원에 근무했는데 거기 어느 날 밤에 이제 이 환자가 온 거죠. 근데 막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환각도 체험하고 남편 이름도 기억 못하고 이런 증상을 보였는데, 이미 그 전에도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걸 관찰했는데 이 사람은 5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이게 참 신기한 케이스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중간에 자기는 이제 뮌헨에 있는 크레펠린 제자로 갑니다. 제자로 가는데 가 있는 동안 이분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조직을 뮌헨 대학으로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의 아주 독특한 그런 뭐 신경반이라든지 신경섬유륜이라고 부르는 이런 독특한 조직 소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08년에 서남 유럽 이 학회에서 내가 정말 신기한 케이스를 발견했다 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거기 참석한 뭐 미국에서 온 사람, 뭐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이 무슨 소리냐, 자기가 그걸 먼저 봐가지고 이미 내부에서 다 발표한 게 3편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는 완전히 김이 빠진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걸 발견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크레펠린이 이제 알츠하이머 스승인데 알츠하이머를 가르친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를 어디 대학에 보내려면 뭐가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어야 되겠는데 뭘 해줄 건가를 생각하다가 크레펠린이 정신의학 교과서라는 7권을 쓰거든요. 7권을 쓰면서 치매 분류를 다시 하는데 거기에 알츠하이머가 발견한 이 병을 기술한 다음에 이름을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교과서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그게 알츠하이머 병이냐, 다른 학자들이 그 이름 안 쓰겠다 뭐 이랬는데 워낙 크레펠린이 쓰는 교과서의 영향이 컸어요. 그냥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몇 년 지나면서 그냥 알츠하이머 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알츠하이머가 처음 발병한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치매를 진단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증상을 쭉 보니까 치매라고 할 만한가? 이걸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심한가, 초기인가 중기인가 아니면 경도인지 단계인가 뭐 이런 걸 맞추고, 그 다음엔 도대체 무슨 병 때문에 이런가 원인을 맞추는 이런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참 많이 이해가 넓어졌는데, 제가 처음 이제 클리닉을 할 때는 가족들이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올 때 대부분은 중기쯤 돼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2003년, 4년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자고 하면 이건 내가 봐도 치매인 줄 알겠는데 무슨 검사를 더 하냐. 치매니까 치매 약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causal diagnosis, 원인을 모르면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주로 요즘은 하는 게 이제 이 원인에 대한 진단 단계가 되고요.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가 지금 이제 얼마나 많으냐, 사실 치매가 많은 건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 치매 환자가 얼마나 느느냐 하는 크기,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보면 아시아가 제일 크죠, 그죠? 동아시아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환자의 3분의 2가 다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이제 크게 이 치매 부담을 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아시아가 빨리 이제 대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다 치매 환자로 확인된 분들이 많아요.
영국도 역대 수상 중에 4사람이 확인된 치매 환자고, 미국도 역대 대통령, 지금 오바마가 41대를 하고 있죠.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이 확인된 치매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은 이제 치매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 고령화 속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2000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초고령화 사회까지 26년까지 딱 26년 걸려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매 환자가 늘어나도요, 민간이나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할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26년 만에 치매 환자가 예를 들어서 3배가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조직적인 우리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한 60만쯤 되는데요. 근데 20년마다 2배가, 17년마다 정확하게 2배로 증가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가 한 20년 주기거든요, 2배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15% 빠르게 증가하는 거고요. 현재 한 12분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012년에 약속한 건 아닌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치매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2012년에 노인 비율이 25%예요. 우리나라는 12.4%. 딱 2배쯤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이 이제 연령대별로 치매 유병률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다 높습니다. 이 파란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5%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30년입니다. 지금 15년 남았는데요. 15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17년마다 2배 된다는 그 추정치로 보면은 이때는 유병률이 한 11% 될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거든요, 현재는. 근데 일본은 이 상황에서 15%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 환자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 환자는 빨리 늘어나는데 수명이 같이 늘어나요. 치매 환자분의 수명이. 그러니까 생긴 치매 환자분들이 돌아가시질 않고 계속 오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딱 그 결정적인 시기는 2030년에 정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자식 한 1.7명, 젊은 사람 1.7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부양 비중이.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제가 남자애가 2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전하게 살려면 얘들이 일단 다 성공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얘들이 각자가 돈을 2배로 벌거나 아니면 꼭 우리 며느리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나 우리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매가 될 확률은 20%예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가 될 확률이 이 시점에서 10%이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저는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은 20%입니다. 5분의 1의 확률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치매가 딱 얹히면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보통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10년 내지 15년의 기회가 있겠다. 이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내질 못하면 그 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구나, 온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때쯤 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또 이제 각각 뭐 독거노인, 부부, 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 환자를 올리는 텐션은 이런 의학적이거나 수명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 환경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텐션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무슨 문제인가? 우선은 이제 뭐 가족이 힘든 거죠.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쓴 지침서인데요. 제목이 The 36 Hour Day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36시간처럼 힘들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종종 신문지상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그 치매하고 관련된 살인이나 자살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계속 보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을 못한 건 아니고요. 이미 옛날에도 서양은 이제 이걸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걸리버 여행기 대부분 거인국, 소인국은 다 읽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하늘의 나라 천공의 성이라는 거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천공의 성이라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본 북방으로 한 100km쯤 떨어진 데에 루그냑이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 스트루드부르그라는 영생인이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인데 진시황의 영생하고 뭐가 다르냐면 진시황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안 죽는 거예요. 영생이.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린 영생이는 뭐냐면 끊임없이 늙기는 늙어가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게 고통이죠. 여기저기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80살이 넘으면 호적을 팝니다. 80살이 되면 호적을 파고 눈 옆에다가 여기다가 빨간 점을 찍어요. 붓으로 딱. 점을 찍어서 이 사람이 이 스트루드부르그라는 거를 딱 표시를 하고요. 집에 가둬요. 세상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공시설에다 가둬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치매가 걸린 노인들이 이 스트루드부르그와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 스트루드부르그와 흡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도 못 보고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서 한없이 그냥 계속 아프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의 생활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의 10년 뒤, 20년 뒤의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다뤄야 되고 뭔가 힘을 보태야 되느냐 하는 게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치매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학대 위험에 높고요. 사실 이게 1년에 2억 내는 미국의 요양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이 할머니 귀에서 구더기가 57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 세계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시설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건강한 감독자가 없고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케어의 퀄리티를 올린다는 게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그 치매 환자분이 살던 곳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족들이 힘드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해 주어서 가족들이 힘을 많이 안 들이고 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줄 거냐 하는 대로 모든 투자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많죠. 이 길 잃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길 잃어버리는 환자분들 중에서요 한 10,000명, 11,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길을 해마다 잃는데요. 그 중에 이제 7,600명, 4분의 3 정도가 다 치매 환자분들이세요. 그 중에 일부는 사고로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요양원에 화재 사고도 있었죠. 불을 낸 분도 치매 환자분이시고 피해 당한 분들도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런 이제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런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 또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포기하는 여러 가지 기회 이런 것들 다 더하면은 1년에 11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GDP의 0.7%쯤 되고요. 이건 10년마다 2배씩이 돼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 GDP의 2%에 육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치매가 이제 부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갤럽이랑 조사한 것은 그게 50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50대 이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이제 치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여담 삼아 이제 치매가 이런 정도의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리어 왕의 기술을 디스크립션을 해놓은 거 보면 거의 초기 알츠하이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어 왕이 이제 판단이 떨어지니까는요. 이제 이 첫 딸과 둘째 딸이 하는 듣기 좋은 얘기 맞춰주는 얘기에 이제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 막내 딸의 충언은 안 듣고 이 두 딸한테 나라를 반으로 쪼갈라주죠. 리어 왕이. 그랬다가 이제 무능한 딸 둘이 나라를 맡으니까 나라는 망하고 리어 왕은 이 두 딸한테 쫓겨나서 이 막내 딸하고 이제 벌판을 헤매다가 비참한 비극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이제 치매나 인지장애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제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향은 잘못 심대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현실에 뭐 저런 거야 소설에 있는 얘기지 뭐 현실에서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을 해서 전후에 독일을 어떻게 트리트할 건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미불영 세 나라가 모여갖고 협의를 했어요. 독일을 완전히 이제 그 제재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도저히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근데 이제 이때 미국에서 온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약을 이제 발효를 시키려면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의회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돌아간 다음에 이 사람이 혈관성 치매 증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들은 얘기를 의회에 가서 전달을 못해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이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 이제 익스트리미스트들은 2차 대전은 우드로 윌슨의 치매 때문에 생겼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었고 전후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2차 대전 이 전후 정리를 위해서 얄타 회담을 했죠. 거기에 이제 이 다 잘 아시죠?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이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치매입니다. 다 확인된 치매예요. 특히 이제 뭐 피해 정치를 했던 이 스탈린 같은 경우에 많이 죽였잖아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숙청 유명한데 이 스탈린의 숙청은요 거의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은 피해망상이 있었는데 그 피해망상이 스탈린이 앓고 있었던 혈관성 치매의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이분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두 번 했잖아요. 대통령을. 2기 집권하고 초반에 사실은 주치의는 알츠하이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하는 이제 이 연설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말을 더듬는다든지 말을 까먹는다든지 이런 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기 중간에도 이 사람의 그 기억장애 증상이 세계 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도 정량화하지는 못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막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이 사람 또 윌슨이란 영국의 수석인데 이 사람 또 임기 중간에 치매 진단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사임했어요. 이 사람은 임기 중간에. 근데 그 전에도 한 몇 달을 했습니다. 그 진단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26년 만에 치매 쓰나미에 휘말릴 나라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이제 국가가 나서서 치매를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에 맡겨둘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전체 OECD 국가 32개국 중에 22개 나라가 국가 치매 관리 전략이라는 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가 치매 관리 전략을 수립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그 학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는 치매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학회에서 이제 플래너리 렉처를 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전향적이고, 이 캐머런 수상 같은 경우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는데 치매 진단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진단율이 안 올라가니까 이 수상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작년에 안 되겠다. 60세 넘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치매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걸 법제화해. 이렇게 수상이 막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학계에서나 또 다른 이제 파티에서는 너무 과하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나라 역시 이제 국가 수반이 나서서 지금 치매 문제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도 치매 관리법이 있는데 우리보다 1년 앞서서 미국도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리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관리법을 발표하고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을 오바마가 직접 발표를 하고 해마다 그 예산을 얼마를 투자할지를 해마다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20일 전에 저희가 이제 G7 디멘시아 서밋이라고 그래서 G7 국가들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모여서 전 세계 치매 관리 전략을 같이 논의하는 게 해마다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일본 수상이 와서 이제 일본도 이제 수상 레벨에서 하겠다 해서 직접 이제 연설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최근 지난 10년 전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미국이 데케이드 브레인이라는 거를 90년대 말에 하고 그래서 이게 치매를 극복하는 약이나 뇌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서 경쟁적으로 선진국들이 이제 경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속된 말로 다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뇌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돈이 딸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 나라들이 모인 가장 큰 동기는 그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사실은 혼자서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주도권을 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자. 그 대신 이 모인 나라들끼리는 열매도 같이 쉐어하고 투자도 같이 쉐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G8 디멘시아 서밋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빠지게 되고 G7으로 가고 있고 이제 내년 중에 이걸 G12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G12로 확대할 때 퍼스트 캔디데이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서 중앙치매센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요양보험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중앙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이겁니다. 우선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뭐 이런 전략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강의 제목을 이제 치매 희망을 얘기합시다 했는데 이게 이런 작은 울림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치매라는 게 뭔가 미리 알고 하면은 내가 관리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거지 이게 걸리면 끝장나는, 집안까지 다 끝장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이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의 예를 보니까 예방을 열심히 하니까 요게 이제 90년대에 예측한 2010년도의 치매 환자 숫자인데 파란막대가요. 실제로 2010년도에는 그 예측한 것보다는 덜 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이제 여러 국가들이 얻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강조하는 이런 사업들을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장학기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운동법도 그렇고 혹시 신문지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두근두근 내 운동과 같이 일상에서 인지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예방을 문화화하고 생활화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제 일종의 홍보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예방하면 얼마만큼 득을 볼 수 있는가 간단히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33 보시면서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33 생활수칙 잘 외워서 주변하고도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 지키시면 사실은 절반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고요. 이런 자료도 오늘 나눠드릴 거고요. 또 이런 일상에서 꾸준히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으신 것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정보나 자료를 찾고 싶으시면 저희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나 치매정보 365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치매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여기에 다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보기 귀찮다 그러시면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상담 콜인데요. 24시간 365일 합니다. 그래서 1899-9988입니다. 외우기 쉽죠?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88하게 삽시다는 뜻에서 번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899-9988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들은 일일이 저기 전화 걸고 들여다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치매 체크라는 앱과 동행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일이 자동으로 푸시가 되고요. 상담콜에도 질문을 이 앱에서 던져놓으시면 상담콜 상담사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아웃바운드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나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이런 모양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는 이렇지 않은 미래가 이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힘을 보태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속에 이제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이런 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센터 직원들이 또 파트너로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저기도 돌렸을 겁니다.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마음도 보태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봉사도 해주시면은 또 이렇지 않은 미래가 훨씬 쉽게 빨리 또 우리나라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다시 한번 저희 장혁기 교수님과 김기용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희망을 이야기하다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항상 희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잘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좋은 강연, 좋은 시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치매에 관해서 아니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2질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검사는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다 자세히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선별 검사라는 걸 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60세 이상 되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모두 무료로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가서 선별 검사를 받으시면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들을 갈라줍니다.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니시고요. 근데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느 선이 넘는 분들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보건소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거점 병원에 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실 때는 우리 국민 가구 소득 평균의 150% 미만에 해당하는 분은 정밀 검사 비용까지 국가가 대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에서는 치매인지 아닌지 무슨 치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정밀 검사할 때 머리 사진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의사의 면담도 하고 뭐 신경심리 검사를 다 포함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 진단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진단이 보건소로 등록이 됩니다. 보건소로 등록이 되면 치매약을 이제 타서 드실 때 매달 약값 중에 3만 원을 보험공단에서 약을 구매한 분의 통장으로 다시 리펀드 해줘요. 3만 원은 대략 지금 치매 약값의 최고가의 자기 부담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치료제는 그 액수만큼은 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제 150% 미만에 한해서 가구 소득에 그렇게 되고요.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그 333 수칙이라는 걸 두루 잘 지키시고 특히 자기가 그 중에서 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있겠죠. 뭐 센터장님 술 많이 드시니까 나 술을 좀 이제 그래야 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지키시고 지키려고 해도 참 막연한 것도 있죠. 운동, 뭐 식사 이런 거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운동이나 인지 활동이나 또 내년에는 저희 식사에 대한 어떤 이제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좀 구체화 시키는 것, 이제 꾸준히 구체화 시키는 걸 이제 노력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위험 인자가 좀 있어가지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아시아에 그렇게 많고 여성에게 더 많은지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원인을 이제 정확히 알면은 치료가 될 텐데 그 현재 치료약이라는 게 뭔지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시아에 인구가 많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많은데 지금 아시아의 평균 수명이 아시아 전체로 하면은 구미 선진국보다 뭐 10년 이상 어리기 때문에 현재 절대 숫자가 유럽 이제 다른 구미 선진국보다 적은데 평균 수명이 아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폭발력, 증가폭이 이제 유럽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절대 환자 수가 아니고 앞으로 생겨날 환자 수의 3분의 2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집중될 거라는 거고요. 여성이 우리나라도 평균 한 5년 정도 더 생존하시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제 치매 유병률은 60세 이후부터 5살 많아질 때마다 2배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여성이 고령자층에 많고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연령 효과 때문에 절대수가 많은 게 한 가지 있고요. 연령이 똑같다 치더라도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들은 이제 폐경을 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뉴로톡식한 이런 이 신경 독성이 있는 머티리얼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훨씬 더 남성보다는 좀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건 가설입니다.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런 이유들로 나이가 같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요. 이 치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뇌로 올라가면은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해마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아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치매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이 붙어갖고 해마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은 해마가 조금만 망가져도 치매가 되겠죠. 해마가 원래 건강한 분들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나 아시아의 여성들은 아직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제 덜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셜한 이런 스트레스에 이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노출이 돼서 이런 것들도 어쩌면 여성의 많은 이
치매 발병률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거를 정량적으로 통계를 내갖고 이것 때문에 몇 프로가 생겼고 이렇게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도대체 사회적인 스트레스라는 걸 어떻게 디파인하며 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어려워서 이제 이런 건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지만 이제 수치로 몇 프로다, 몇 배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저희 그 여성 건강 문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설문지 조사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거고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저희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자료집하고 좀 준비를 하셨어요. 저거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